안녕하세요. 송작가TV 멤버십 회원 여러분. 멤버십 방송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알돈경의 새로운 코너 알부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변지우입니다. 이 코너 이름은 알부자. 알찬 부동산 정보를 배워보자입니다. 이 알부자 코너에서 송 작가님과 또 부동산 전문가 권순영 박사님 두 분 모시고 매주 한 번씩 부동산학 개론을 비롯한 최신 정보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도 최근 이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다 보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코너 이름 알부자, 왠지 송 작가님이 지은 이름 같은데요. 어떤 코너인가요? 이건 돈을 벌자는 얘기죠. 네. 이 어려운 시국에 뭐라도 해서 돈을 벌자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한 그 정보 방송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딴 걸 다 잘했어. 공부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잘했는데 네. 유일하게 못한 게 부동산이었어요. 손만 대면 30년째 가격이 제자리에 있거나, 현재도 그런 거 몇 개 갖고 있거든요. 또는 팔고 나면 가격이 폭발해갖고 아이고. 네. 네. 그냥 그래서 제 소원이 어릴 때 한 20살 때 20년만 식물인간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때 투자만 하지 않았어도 부자가 그렇지. 됐겠다. 그때 팔지만 않았어도 네. 그냥 부자가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코너만큼은 제가 단독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이신, 네. 심지어 박사이신, 오. 네, 전문가 권수영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일단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을 판단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시기라든지 뭐 물건을 보는 방법, 뭐 기타 등등 기초적인 걸 배우고 그 한 2달은 배워야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실무, 그러니까 실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안에서의 또 다른 전문가를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네. 실제 물건을 놓고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에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인 권순영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네.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송작가TV 첫 출연이신데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부자 코너의 패널로 참석하게 된 권순영입니다. 뭐 명칭이 박사니까 제가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은 지가 한 10년 됐고요. 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맡고 있는 겸임 교수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을 맺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업무를 접했던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었었어요. 관심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제 아는 대학 선배가 당시 이제 모 일간지하고 부동산 정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보 제공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하면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참여한 게 정확하게 2002년도, 그러니까 딱 20년 됐죠. 네. 혹시 그 지역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시 지역은 주로 서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량리 이지구 그쪽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가 조합원으로서 청량리 이지구면은 이지구라고 하면은 청량리 역세권 중에 588 있는 그쪽에 그 당시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아이고. 그때 이제 재개발을 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 유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제 나중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사업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이 계속 안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사업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팔으셨으면은 제가 그걸 6억에 팔았는데 지금 뭐 20억이 넘는다고 하는. 아까워라. 매번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 지금 이제 송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그렇죠. 가격도 안 오르고 팔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적인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주거 비율을 높여주는 내부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사업이 워낙 안 되니까. 뭐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소개 차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여쭤봐서 죄송한데 작아세요? 저요? 네. 이게 중위 재벌이 못 깎는다고. 네. 저는 자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의도- 20년 부동산 전문가가 현재 자가주택이 없는데. 있잖아요. 의도한 바신가요? 그렇죠. 의도했던 거고, 저는 그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는 협동조합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저의 소개나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먼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자가는 없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사실 네. 저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학과가 80년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를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 당시 저 공대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쪽에 그 학과가 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사실 저도 흔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취업을 한창 준비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막 공부하면서 관련 학과가 있다더라. 그런 걸 대학 졸업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제가 2012년도에 논문을 쓰고 2013년도에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박사 받으면 처음 먼저 하는 짓이 명함에다 박사라고 쓰는 거예요. 꼭 쓰고 싶죠. 네. 그래서 박사라고 써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나눠드리면 네. 부동산학도 박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렇죠. 받았던 첫 번째 네. 질문이었으니까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부동산학은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저변이 넓지 않았지만 꽤 오래됐고. 이게 이제 원조는 뭐 외국에 있는 건가요? 이 부동산 학의 시작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법제는 거의 대부분 일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부동산학을 처음 이론적으로 정립한 곳들은 역시 미국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부동산 학을 오래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나라마다 각 부동산의 환경이 틀리잖아요. 막 땅덩어리 넓은 나라도 있고, 좁은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특징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시장 접근적인 면에서?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려운 걸 쉽게 질문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네. 하시는데 대답하기는 되게 어렵죠. 굉장히 근데 심오한 질문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일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뭐 다른 나라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부동산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고 정권이 바뀌는 경우까지 간 나라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 정치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걸로 나라가 들썩들썩 할 만큼 뭐 어떤 경우에는 그들만의 리그인 나라들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여기에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게 좀 다른 환경에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아는 지표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8%, 이전에 비해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 한 78% 정도 돼요. 그럼 집이나 땅이 없는 사람은 자산 규모가 없는 거네요, 거의. 제로 베이스. 평균적으로 그 문제는 결국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커지는 거죠. 저희는 모두 다 자산이 그다지 우리끼리는 참 많지 않은 공평하긴 편이네요. 한데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럽니까? 그 정도까지 자산 규모에서 비율이 그렇지 7, 80% 가는 않죠. 나라. 그렇지 일본 않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일본도 우리나라 정도에 못 미치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40% 와. 굉장히 정도 차이가 많이 많이 나죠. 나네요. 네. 그럼 우리 거품인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동산 비율이 그걸 높아진 가지고 거죠? 거품이라고 바로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가계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는 좀 더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테니까 소득 격차도 벌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혹은 정부의 주택 공급의 정책을 신뢰하고 주택을 싸게 공급해 준다니까 참고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아야지라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선행해서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올라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생활자로 1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모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부동산 가격이 한 달라도 몇 천만 원씩 올라버리면 집을 무리해서 산 사람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자기는 돈을 모아봐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때 뭐 최근 뭐 영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라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인지 자기 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시장에서 뒤처지면 사회적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네. 직관적으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동산이 차지하는 포션도 크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시각 뭐 이런 것들도 외국에 비해서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크게 생각하면 이제 토지, 건물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 전체 가구 수를 넘는 그 주택이 이미 보급돼 있다는 거죠. 1인당 한 채는 아니더라도 가구당 따지고 놓고 보면 충분할 만큼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게 끝도 없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까요? 공급은 충분히, 아니, 이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봐지는데. 그것도 이견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한 주택 보급률이 이상적인 주택 보급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 100%가 되면 이상적인 주택 보급률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택 보급률이 100%라면 내가 이사할 집에 이사 가는 순간에 그 집이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적정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적정 주택 보급률은 115%를 보기도 하고 좀 낮춰서 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군요, 빈집이. 그렇죠. 네. 100%라고 하면은 내가 이사 갈 집에 딱 그렇게 저스트하게 맞춰가는 걸 100%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보급률 가지고 100%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 생활에서 차이가 좀 존재하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주택 보급률이 9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전체 주택이 100인데 주택 보급률이 92%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가나 임대차나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8%는 주택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럼 그 들에서 노방을 그러니까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이 아닌 건축물들. 혹시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나요?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고시원이라든지 고시원인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자체가 홈리스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근데 홈리스 문제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좀 그래도 좀 완화된 형태예요. 그러게 말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 길에서 장기간 노숙하거나 또 막 사회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홈리스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주택 보급률에 비해서 자가 소유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단 말이죠. 거의 뭐 지금 자가 소유 비율 한 45%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자가 보유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2% 정도 될 거고요. 못 가진 사람이 40%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가주택에 그러니까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또 다릅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을 세를 줄 수가 있으니까. 복잡해져. 짜증나기 시작했어. 이제 그런 통계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가주택의 소유 비율이 62%라고 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핀다. 그럼 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표의 문제로 갈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한다든지 이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투기가 아니고 네. 건전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도 좀 모호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투기가 안 되면 네. 망한 투자 같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데요. 너무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내가 이거 사갖고 10% 20% 올랐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정산해서 이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뭐 2배, 3배, 막 심한 데는 10배. 이런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에 다들 사람들이 덤벼들잖아요. 물건을 살 때. 특히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면은 그렇게 뭐 2배까지 오르기도 하고 본인이 투자한 돈에 비해서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또 투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사용되는 게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들을 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것들은 투자이고 내가 살 집 이외의 것들을 사는 거는 투자로 볼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 위에 집을 하나 더 샀다 그러면 투자다라고 아니 투기다라고 보면은 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은퇴하고 이사 갈 집을 살려고 한다. 혹은 내가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서울에 뭐 수도권에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샀다. 야, 그것까지 투기냐? 이렇게 얘기를 그래, 하게 내가 되기 때문에. 뭐 자식들하고 살려고 또 노후에 뭐 하려고 산 건데, 1가구 2주택이라고 세금 때려갖고 이러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 아니, 그런 라고는 경우도 선의의 많죠. 투자자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 또 그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갭 투자하거나 막 대출 땡겨가지고, 또는 떴다방하고 짜고 치게 해갖고 지네끼리 물량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 범죄에 가까운 재산 증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저는 범죄 행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투자와 투기를 명격하게 구분하는 기준들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가구 2주택자까지는 뭐 일반 세율을 적용하다가 그게 또 2005년도에 2주택자까지 그 세금을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좀 애매하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 들어 청년들이 집을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 그 집값 올라가니까 빚내서 집 사고 그렇죠. 영끌해서 집 샀는데 그걸 전자 실거주 목적이냐라고 보면은 그 자산 증식의 목적인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빚으로 7, 80% 해주고 했는데, 결국 금리가 심하게 올라서 소득으로 금리를 못 따라가거나, 네.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게 되면, 네. 그 손실은 고스란히 또 일종의 그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는 게 되잖아요. 다 개인의 책임으로 보죠. 개인의 투자- 책임이다. 지금 그렇죠. 집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국가가 강요하지는 않았잖아요. 난 강요 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죠. 심리적인 네. 압박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사회적으로 뒤처질 것이라는 조바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나 좀 무리를 내서 집을 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기 자본이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7억을 대출을 받아서 LTV가 70%를 7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아주 냉정해 보면 그 7억이라는 의미는 자기는 3억밖에 없는데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한 사용 가치에 대한 대가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집의 효용을 가지기 위한 대가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투자의 지렛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투자를 위한 지렛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격이 오를 때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만, 송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정체 국면에 접어들어가거나 뭐 하락까지 아니어도 가격이 정체되면은 7억에 대한 이자를 원리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수요조차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조차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조차도 변동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공공의 힘이 어느 컨트롤을 해줄 수 있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논쟁은 전 세계로 한 120년 된 것 같아요. 120년째. 답이 없는 논쟁. 아니, 그 논쟁은 사실 종료된 논쟁이에요. 어떻게 종료돼서 결론을?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산업혁명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게 토지 이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지 이용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 공법적으로 제한을 가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는 그 이전에는 그 제한이 필요 없다고 봤어요.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봤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내비뒀더니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거주 환경이 악화되고 이걸 방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가격이 너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가격도 문제지만 네. 주거 위생의 환경이, 문제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평균 수명이 단축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 국가가 제어하지 않으면 토지 이용이나 부동산의 이용을 개인에게 맡겨놓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결론은 한 120년 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의 제한이라든지 건축 행위의 제한이나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 그것까지 완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 놓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말처럼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 공급은 자세히 보시면 가격이 올라갈 때 주택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주택 공급이 늘어요. 결국은 주택으로 누군가가 불러서도 네. 어찌됐거나 주택 가격 상승에 의한 마진이 생길 때에 그렇죠.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딱 그렇게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어가거나 하락기에 들어가면은 민간에선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공급할 동력을 상실하는 거죠. 네. 그런데 주택시장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공간은 그러니까 시장 원리하고 무관한 그러니까 공공이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이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은 부동산학 전문가 분이시니까 우리가 뭐 학문을 그렇게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박사님께서 어떤 부동산학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좀 응용해서 저희가 투자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단 말이죠. 이게 학문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죠. 네. 그래서 뭐 중위 재벌이 못 갖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은 학문적 베이스, 기초를 보지 않고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토지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저한테 의뢰 들어온 상담 중에서 이렇게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을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는 사기 전에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고 나서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다 사놓고 이거 괜찮아요 물어보면 이게 볼려놓고 어쩌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찾아보면은 이걸 왜 샀을까 하는 게 꽤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농림 지역으로 묶여져 있든지.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 지역이 좋다. 그래서 개발이 될 거다라고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용도 지역에 제한이 걸려져 있는 땅인 경우도 많아요. 남의 말 믿고 사면은 망한다. 거의 필패인 거죠. 그냥 당하는 거지. 그렇게 좋은 땅을 왜 남한테 주겠어? 맞아요. 그건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안 문제가 생겼던 기획부동산에서 팔았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끌어들인 유인도 있어요. 그 유인이 뭐냐면 주변에 뭐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유인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그러면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공유지분의 형태라든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크기를 낮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 돈 갖고 뭐 할 수 있겠느냐, 장기적으로 보험 드는 셈 치고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군사보호 시설에다가 이거 지뢰밭 같아요. 암만 해도 그런 땅을 투자 통일되면 크게 돈이 될 거라고 샀는데 이런 것들은 공법성의 제한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용도주역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들 요즘 고민인 게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가격이 정체 국면에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거 언제까지 될 거냐, 유의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그러니까 전 세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렇지만 주택시장의 수요는 인구와 소득의 합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최종적인 소비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변하느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라는 건 당연히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전체의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런데 네. 그 가구가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는데 최근에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지 않나 그런 최근에 생각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출연 문제 때문에 2002년도에 부동산 우리나라 총 가구, 그러니까 총 인구수하고 가구수, 그다음에 평균 가구 원수를 찾아보고 올해 평균 가구 원수 이거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2002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4,700만 좀 넘었고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정점이 지났어요. 5,180만 정도로 정점이 2020년도에 지난 걸로 나오는데 이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게 점점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가구수의 분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3.18명이었는데 한 가구당 평균 가구 원수가 지금 2.3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가구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때 네. 주택시장의 수요 단위는 가구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구가 수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늘어날 거냐?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040년 정도 봐요. 그럼 2040년도까지는 부동산이 유망한 거네. 다른 지표도 봐야죠. 네.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어우 복잡해요. 그래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아까 소득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와 소득의 합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래서 인구 구조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지표가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에서 65세의 인구를 네. 의미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거용, 즉 주택이 가장 유망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다 거기 몰려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이게 가격 상승 국면에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요. 모르는 거에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가장 정보나 이런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택, 그중에 아파트라고 보면 돼요. 정보 공개나 가격 정보나 거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그 부동산 정보 공개가 외국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 정보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격 안전지향적이다라고 아니, 보면 안정지역, 그러니까 물론 주택은 안정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품이기도 하고 자기가 잘하는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많이 접근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네. 언제나 이제 이 깨가 콩이 10번 굴르나 수박이 한 번 굴르나 한 방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거보다는 큰 땅을 샀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해갖고 나중에 뭐 개발이라든지 왜냐면 개발 정보를 듣고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쪽에다 투자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 도심지 안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되는 지역만 돈이 된 거고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던 외곽 지역에 있는 땅들은 거의 가격이 오르질 않아요. 30년이 돼도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람 따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 계획이라든지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라든지 또 뭐 상가의 경우에는 뭐 배후 인구가 얼마냐,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어디로 흐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외곽의 개발을 예상하고 땅을 사는 거, 이게 투자용 이제 부동산, 토지나 이런 것들이 개발지로 들어가거나 개발지 아주 재수가 좋은 경우에는 개발지에 포함되는 것보다 개발지에 맞물려서 이렇게 조금 일부가 들어가고 많은 부분이 남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수익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이상적인. 네, 이렇게 딱 자기 네. 땅이 이제 도시계획선에 맞물려 갖고 일부는 수용되고 도로로 수용되고 자기 땅은 배후 주거지로 배후 그 개발 가능한 토지로 남는 경우들이 뭐 아주 좋은데 대부분의 그런 정보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불확실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관련돼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경제학 이론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인 것밖에 모순인데요. 없습니다. 네? 모순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네. 그 다음에 모든 정보는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경제 이론을 돌려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투자에서는 아까 송 작가님이 얘기했는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럼 100% 사기예요. 그런 정보는 없어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경우는 네. 10중 8구는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죠. 네. 안 알려주고 내가 하지 왜 알려주겠어요. 그리고 설사 그 정보가 맞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표 기간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는 다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20년 단위를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관련돼 있는 정보들은 어떤 형태들은 거의 대부분 그 계획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그만큼 신뢰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깐 소개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네. 엄청 많이 지나버렸어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그런데 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금 정체기 내지는 하락기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 안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유효한 걸까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사고 파는 시점의 문제이지 어떤 거를 사도 다 같이 올라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투자처가 아주 얼쓸 수는 없는 게 이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전체가 동조화되지만 어떤 정책에 따라서 다른 여건에 따라서 국지적인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진입한다는 징조는 지난해 중반부터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지역의 재건축 가격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일기 신도시의 가격도 올랐는데 그건 뭐 정책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영향들을 잘 분석하고 또 거래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그 개인이 사는 지적 투자들을 주로 하시지만 최근 들어 간접 투자 상품도 생겨났고 취득하는 방법에서는 일반 시장에서 매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매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 국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송 작가님은 이제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느 정도 거품이 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하락을 거치고 나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또 대한민국 앞으로 그 펼쳐나가는 국가적 그 역량을 발휘했을 때 떨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언젠가 다시 오른다고 봐요. 제가 짧지 않은 기간을 살아봤지만 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좋았던 안 좋았던 서클이 보통 10년에 한 번 주기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IMF도 겪어봤고, 그리고 뭐 중간에 카드 대란이나 외환위기 이런 것들 다 겪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이라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꾸준하게 수출을 하는 국가고 남북 통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가 성장을 한다고 치면 성장하는 국가의 부동산이 성공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 과정에 있다고 치면 이거를 저가에 걷어들이는 방법도 일종의 투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송 작가님의 판단이 맞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시기를 꼽아보면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떨어졌던 데가 90년대 초반. 오일 쇼크인가요? 아니요. 90년대 초반에 주택 200만 원 공급 계획에 따라서 주택이 한꺼번에 막 일기 신도시들이 입주할 때입니다. 노태우가 네. 그 모래주택 한참 지을 때 모든 집은 모래로 지어요. 시멘트로 짓는 그 거. 바다 모래로 지었다고 아이고. 하는. 그것도 잘 씻으면 별문제아니고. 그게 다 분당 일산지구에 지금 재개발 윤석열이 하고 있다는 네. 근데 그때 잠깐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고요. 그때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떨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고 그게 가격폭이 크진 않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IMF 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다 줄도산이 나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 IMF 이전에 우리나라는 고금리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에서 14%로 왔다 갔다 했는데, 소매금융이 17에서 24% 정도 그 됐던 정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IMF 위기 탈출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시장의 문호가 다 개방이 돼요. 그래서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나가는데 제한이 없어진 거죠.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결합이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매금융이라면 집을 사는데 돈을 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15% 되니까 네. 자기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렵지만 담보대출을 15%를 받으면 집값이 연간 15%가 올라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 저금리 기조에 접어들어가고 그다음에 은행이 IMF 사태의 근본적인 대기업 중심의 정책자금 대출에다가 아주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선을 다변화시켜서 가계대출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구매력이 이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매력은 수요는 잠재 수요하고 유효 수요로 구분을 하는데 잠재 수요는 뭐 집을 사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유효 수요는 플러스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이 구매력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대출이 확 늘어나니까. 그냥 빚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2000년대. 그러니까 외국은 다 빚으로 샀어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가 그 시장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내가 저축해갖고 돈 모아서 샀다는 거는 네. 고금리 고금리 상황에서 적금 넣으면 진짜 이자 12%, 13% 줄 때 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갖고 목돈으로 주택을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금리가 돼갖고 일단 빚으로 질러가지고 사기 시작하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돈의 값어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이상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네 2000년대 이후에. 근데 원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효과가 있어요. 왜 부동산을 투자하느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투자 목적은 그 자본이득이나 이런 그 임대소득의 뭐 취득의 목적이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목적으로 통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 가치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돈을 과다하게 코로나 국면에 풀어갖고 주택 가격이 오른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니까 뭐 돈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 주택이 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조가 아닌데 왜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여기서 멈추냐는 거지. 미국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나라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이 결합을 하면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그게 한 LTV가 최소 40에서 60까지는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담보대출을 받는 금액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가계의 부채도 동일하게 증가하게 더 기하급수로 증가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가계부채 문제, 뭐 1,000조 원이 훨씬 넘었다고 하는 2,000조 정도 2,000조 원이 됐다는 이 가계부채 문제도 따져놓고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구매가 쉬워지면서 집값에도 다 묶여서 들어간 측면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가 한 50% 상회해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다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근데 한 5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는 명확하죠. 그게 네. 이제 과학하게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대출이 돼갖고 네. 금리가 오르면 올 연말에 말하자면 영끌족들이나 BTV 확률 높은 70%, 60%대 잡은 집들은 금리를 못 이겨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다. 이런 경고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들을 그 상태로 두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니 이 정부는 가만히 둘 것 같은데? 어, 지가 사갖고 세를 주겠대잖아. 그것도 유효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역대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정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은 2%, 3% 사이에 돼 있었는데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언밸런스가 생긴 거야. 그럼 언밸런스가 어찌됐든 간에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전 가계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당연히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이전이 되고 국가 경제 시스템 전부로 이전이 될 것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정부는 집값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을 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부실해지는 거고 네.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연관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집값을 일정 정도 수준에 유지시키거나 그래도 그러니까 기울기를 낮춰서 최소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뭐 투매 현상이 만들어서 집값이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알부자 첫 시간에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또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배운 것 하시고 같은데? 싶은 말씀들은 많겠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박사님 어떤 내용인지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경과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이 어디쯤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요. 아까 그 아나운서님 잠깐 얘기하셨듯이 뭐 인구가 줄어들어도 가구는 늘어나니까 가구는 괜찮다라는 계속 괜찮다. 진단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처럼 국가가 아무 대책 안 취해주면 영끌족들 전부 경매로 다 쏟아진다. 네. 우리은행 자산의 50%쯤 전부 다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것만 해도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하나씩. 아, 정말 예, 뭐 되는 예. 대로. 네. 예, 궁금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댓글과 또 이메일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저희 토론의 장 만들어 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보자, 알찬 부동산 정보를 배워보자.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9호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9호요? 알보자 화이팅! 자,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보자 화이팅! 화이팅!